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책 가지고 왔고, 오늘은 두 번째 인생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인생 여정. 첫 번째 두 번째 신성한 비밀은 내면의 진실을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여정은 내면의 분리 없애는 거. 내면의 분리 없애기. 이제 이래야 하고 이러지 말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한다고 배웠다. 마음속에 되고 싶은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절망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남을 만족시키는 자 혹은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된다. 만족시키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과 행동을 한다. 증명하는 자는 과거에 상처를 주었거나 화를 일으켰던 대화를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런 전쟁 같은 삶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다르게 살 수 있음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초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 걸까? 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살기를, 그 아름다운 자아로 살기를 멈춘 걸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걸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삶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꿈을 꿀 때조차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혼자일 때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당신을 보살피는가? 아니면 당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가? 친구에게 혹은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화가 났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은 그들을 바꾸려 한다. 충고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참지 않겠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이 변하길 기도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부한다면 거리를 둘 것이다.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진다. 그래도 참을 수 없으면 관계를 아예 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당신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몇 차례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당신 자신을 존중하며 보살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깊이 심호흡을 하며 그 순간을 계속 관찰합니다. 이제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당신에게 불만을 품고 싫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깊이 심호흡을 하며 그때 당시의 상태를 잠시 관찰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당신의 내면 상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보살폈던 순간,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보듬어주고 사랑스럽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당신에게 불만을 품고 싫었던 순간을 또 떠올려 봅니다. 깊이 심호흡하며 그때 당시의 상태를 잠시 관찰합니다. 네, 관찰이 되셨나요? 당신 자신과 아름답게 교감했던 순간이 있길 바란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순간 말이다. 내면의 고통 혹은 불편을 느낀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면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거나 그 내면의 전쟁을 회피하거나 다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싸우는 자아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아가 당신임을 잊어버린 채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겁에 질려 살아남기에 고군분투하는 정글 속 양이 아니다. 당신은 사자이다. 자신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한 모든 것, 즉 걸음걸이, 말투, 사고방식, 성공을 위한 노력도 모두 상과식이 그지없는 자기 해이로 방해받는 것이다. 자기 해이라는 괴로운 상태에 갇혀 있는데 대체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먼저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점점 깊어지는 내면의 분리를 감당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얼굴이나 몸에 칼을 대고 또 댄다.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그러나 바깥에서 아무리 수많은 해결책을 시도해본들 자신과 전쟁 중이라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많은 시간 전쟁 중인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재물, 휴가 혹은 성공을 즐길 에너지가 남아있겠는가? 우리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릴 때 술래잡기를 해보았을 것이다. 내가 어릴 적에는 커다란 오늘 그리고 술래가 그 안에서 눈을 가리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라는 노래를 불렀다. 다른 아이들은 온 안에서 술래를 피해 도망다녔다. 술래는 손에 잡히는 아이를 한 명씩 온 밖으로 내보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은 아이가 다시 술래가 되었다. 우리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행운의 자신을 내맡겼다. 술래에게 누구를 잡아 온 밖으로 내보내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과 화목하지 않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술래잡기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괴로운 의식 상태가 우리 자신과 결정에 대한 모든 확신과 존중을 앗아가기에 우리는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다. 직업을 구할 때, 결혼 상대를 구할 때 혹은 동업자를 구할 때도 여전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무언가가 손에 잡히면 이건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확신을 갖고 무엇을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다. 선택을 했다고 해도 의심은 계속된다. 심지어 3년 넘게 사귄 사람에 대해서조차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의심한다. 같은 일을 10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의심한다. 이미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관점 혹은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상태는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내면의 혼란을 참을 수 없어서 우리는 이 미복책에서 저 미복책으로 전전한다. 폐쇄 공포증을 야기하는 성가시기 짝이 없는 내면의 싸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봉책이니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세상이 너무 가혹한 것만 같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는 울부짖는다.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지? 전쟁 중인 자아의 세 가지 모습. 전쟁 중인 자아의 세 가지 모습. 인도의 유명한 대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라바나라는 괴물왕은 특유의 딜레마에 빠진다. 라바나는 우리가 아는 보통 괴물처럼 멍청하지 않고 악당도 아니다. 라바나는 지식이 많았다. 경전에 박식했고 왕궁에 대단한 번영을 불러왔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덕이 많은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포함하여 형제와 시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우리의 영웅 라마의 아내를 납치하게 했을까? 이토록 박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을까? 라마야나에서 라바나는 머리가 10개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 많은 머리는 그가 얼마나 서로 상충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욕망에 집착하며 얼마나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꼼짝 못하는 신세인지 보여준다. 서로 상충하는 욕망과 가치를 그를 고문할 때면 그 대단한 지식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바나는 자신과 전쟁 중이었고 그 내면의 전쟁이 주변 사람들까지 망치는 데는 그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라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효한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착한 사람들이 나쁘게 변하나?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던가? 잘못된 길로 빠진 형제, 자녀 혹은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알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한때 존경했던 지도자와 예술가를 보고도 자문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지? 내면의 전쟁에 빠진 사람은 라바나가 된다. 이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괴한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갈등하는 가치들로 내면의 자아가 전쟁 중이라면 세상에 혼란을 부른다. 내면의 전쟁은 다음과 같이 서로 상충하는 욕망들 때문에 일어난다. 나는 아낌없이 주는 엄마가 되고 싶지만 그러려면 일을 그만둬야 해. 다 가질 수 없지. 승진하고 싶은데 그럼 세계 여행은 꿈도 못 꾸겠지? 이제는 정착해야 할 때야. 애인을 사귀고 싶지만 싱글 라이프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어느 쪽이든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내면의 전쟁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또 일어난다. 우리는 고결한 사람이고 싶지만 나쁜 짓에 끌리기도 한다. 인내심 많고 친절하고 싶지만 때로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느 쪽을 택하든 마찬가지다. 어쨌든 불만이 심해지다가 결국 우울증 상태까지 다다를 테고 심지어 자신과 세상을 증오하게 될 수도 있다. 라바나가 그랬다. 서로 갈등하는 욕망이 개인적인 파국을 부르고 그 갈등하는 욕망 때문에 왕국이 운명의 기로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라바나 같은 내면의 고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면 세상이 늘 전쟁터인데 행복 혹은 자유의 아름다운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전쟁터라는 말이 너무 심한가? 누구나 조금씩 불만과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 외부에 원인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 파괴적인 힘을 내보내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전쟁 중인 자아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표출된다. 첫 번째는 움츠리는 자아이다. 움츠리는 자아. 알렉스는 12살에서 13살 무렵 또래보다 작고 허약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 그 모욕감을 이겨내기 위해 알렉스는 체조선수가 되었다. 대학 입학 즈음에는 그 대학에서 가장 잘생긴 남학생으로 성장했다. 여학생들이 그를 보면 홀딱 반할 정도였다. 알렉스의 성공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업을 크게 벌려 부자가 되었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알렉스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했기에 여전히 자신이 무능해 보였고 끊임없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아내의 행동을 과거 여자들의 행동과 비교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아내와의 관계를 확신할 수 없었다. 아내가 자신의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자신의 사랑을 과연 느끼기는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신 분야에서 정상에 도달하면 그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자리, 오히려 남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에 올라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내면의 진실을 찾은 여정을 시작한 후 알렉스는 뜻밖의 현실과 마주쳤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강박적인 습관이 자신이 성취한 그 모든 성공과 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이다. 그 정도로 알렉스는 괴로운 의식 상태에 꽉 붙잡혀 있었고 이것이 사업에서도 기묘한 양상을 불러왔다. 거래를 성사시켜 큰 수익을 냈음에도 알렉스는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항상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늘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보다 훨씬 쉽게 성공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양상은 내면의 불화가 사라지고 나서야 바뀌었다. 크리슈나지와 명상 도중 알렉스는 새로운 지성이 깨어남을 느꼈고 편협한 자기의 자아의 환영에서 벗어나 분리도 비교도 없는 의식 상태를 경험했다. 그때부터 알렉스는 맑은 정신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 접근하기가 한결 수월했다. 지금 알렉스는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취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알렉스가 겪었던 움츠리는 자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자아는 대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알렉스가 그랬듯 움츠리는 자아를 다시 펴기 위해서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움츠리는 자아의 진실은 무엇인가? 움츠리는 자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중독 같은 습관과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먹고 산다. 움츠리는 자아는 자신을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로 본다.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재능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불편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열등하게 본다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해진다. 움츠리는 자아는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한다. 이때 용기를 내어 가슴이 열망하는 것을 추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뒤에는 파괴적인 자, 그 다음에 무력한 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일단은 어떤 파괴적인 우리의 자아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 그거는 첫 번째 움츠리는 자아, 그리고 두 번째 파괴적인 자아, 그리고 무력한 자아. 네. 내일은 이어서 파괴적인 자아부터 들어갈 텐데 항상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뭔가 괴로운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변화하려고 해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내 자신이 내 내면의 상태를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것들을 먼저 관찰하고 그리고 내면의 분리를 그런 상태들을 없애는 거. 그냥 어린 시절 우리가 뭔가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놀이를 한다든지 정말 순수하고 그게 동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순수한 내 자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온전한 나 그러면서 어떤 긍정적으로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지 않으면 잡초는 저절로 자란다. 우리 마음은 빈 마음일 수 없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어라. 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자아가 있을 때도 있었고 괴로운 자아가 있을 때도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근데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자꾸 자신을 낮추면은 자꾸 움츠리는 자아가 내 인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고 멸망하는 추구하기란 그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이 글은 뭐 속독을 내서 많이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명상하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책을 읽는 것 자체의 목적이 내 삶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책대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시도해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번 명상하러 갈 때는 하고 또 명상 중에 내가 뭘 생각해 보라는 거 그리고 관찰해 보라는 거 이런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같이 이렇게 참여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